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4,400만 명분의 해외 백신을 애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구매해 내년 2, 3월부터 접종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국내에서 생산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부터 접종을 시작하고 이달 안으로 미국 얀센과 화이자와 백신 계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거리 두기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그동안 문제가 됐던 카드 치며 술 마시는 홀덤 펍의 영업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비수도권에 있는 스키장의 야간 영업을 중단하고 수도권 숙박시설의 파티와 행사도 금지합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백신 확보전에 나선 가운데 선진국들이 백신을 싹쓸이하면서 백신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유엔 사무총장은 부자 나라들이 코로나19 백신 사재기를 하지 말고 가난한 나라의 백신 구매를 지원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2020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올 한 해 과학계를 달군 연구 성과는 어떤 게 있을까요? 세계적인 과학 저널 사이언스가 선정한 올해 10대 과학 성과,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동물의 피부는 단순히 몸을 보호하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닙니다. 카멜레온은 피부색을 바꿔 천적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고 개구리는 피부를 통해 호흡을 하는데요. 피부 속 숨겨진 과학, 오늘 궁금한 S에서 만나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4,400만 명분을 구매하기로 한 당초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내년 2, 3월 사이에 접종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를 위해 예산 1.3조 원을 조달할 계획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브리핑을 통해 영국 아스트라제네카사의 백신은 내년 2, 3월 국내 생산분으로 접종을 시작하고 다음 주에 미국 얀센, 화이자사와는 이번 달 내에 계약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모더나사와는 다음 달을 목표로 구매 계약 체결을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미국 제약사 노바백스사와는 지난 8월 위탁 생산 및 개발 계약과 공급 의향서를 체결하고 구매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노바백스사는 항원 단백질 일부를 투여해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합성 항원 백신을 개발해 임상 3상에 들어간 상태인데 도입 규모와 시기 등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중대본은 미국 정부가 미국에서 개발된 백신은 우선 미국인에게 공급한다는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대부분의 제약사가 미국 외 지역에서 백신을 생산하고 있어 큰 영향은 없을 전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도입에 맞춰 올해 안에 접종 계획을 세우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 국가적 위기 상황임을 고려해 감염병 예방법상 임시 예방접종으로 지정해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 달 중에 구체적인 예방접종 실행 방안을 마련해 접종기관과 인력 확보를 진행하고 의료계 등과 논의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또 백신별로 유통과 보관 방법, 접종 방식 등이 다르기 때문에 백신의 종류에 따라 접종기관을 구분해 접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무증상 전파를 막기 위해 시행 중인 선제적 익명검사에서 102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8일 0시 기준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에서 32,940명을 익명검사한 결과 10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4일 첫 시작 이후 77,909명이 검사를 받아 누적 확진자는 170명으로 늘었습니다. 검사 방식은 가장 정확도가 높은 비인두도말 PCR이 67,548건으로 대부분이었고 신속 항원 검사와 타액 PCR 순이었습니다. 이처럼 수도권의 이른바 숨은 감염자를 찾아내기 위해 방역당국이 집중 검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임시선별진료소에서 누구나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는데 30분 만에 결과를 알 수 있는 신속 항원 검사도 도입됐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직접 검사를 받아봤습니다. 네, 저는 지금 서울역 앞에 있는 한 임시선별진료소 앞에 나와 있습니다. 수도권에는 이런 임시선별진료소가 곳곳에 설치가 돼 있는데요. 이곳에 오면 누구나 무료로 익명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검사 진입 장벽을 낮춰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이 무증상 감염자를 조기에 발견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저도 한번 직접 검사 받아보겠습니다. 장사진을 이룬 사람 중에는 점심시간에 짬을 내서 온 직장인도 많았고 검사 대상은 아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미리 검사를 받으러 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혹시 오늘 이거 검사 왜 받으러 오신 거예요? 혹시나 해서. 회사에서 다 하라고 그래서. 회사에서 하라고. 네. 그러면 지금 점심시간에 나오신 거예요? 네네. 혹시 오늘 어떤 검사 받으실 거예요? 저 신속한 신속한 거. 차례를 기다리며 작성하는 검사 설문지에는 전화번호와 나이, 성별, 그리고 의심 증상 유무만 표시하면 됩니다. 또 검사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데 기존 방식인 비인두 도말 PCR 검사와 침에서 검체를 채취하는 타액 검사, 그리고 별도 진단 도구를 이용하는 신속 항원 검사가 있습니다. 비인두 도말 검사와 타액 검사는 48시간 안에 결과를 문자 메시지로 받아볼 수 있고 신속 항원 검사는 30분 만에 결과가 나오지만 대신 현장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제가 12시 40분부터 기다렸으니까 한 30분 정도 기다렸는데 이제 제 차례도 거의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서울역 앞에 설치된 선별 진료소라서 그런지 아무래도 좀 오가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진료소 안에서 실제 검사 받는 시간은 5분이 채 안 걸렸습니다. 마스크 코까지만 내리세요. 많이 불편하실 거고 기침 나려가지고 좀 참으세요. 30분 뒤에 오세요. 30분 뒤에요? 네, 45분까지 오세요. 여기로 오면 되나요? 네, 이쪽 감사합니다. 오셔서 소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는 이 신속 항원 검사라는 방식으로 검사를 받았는데요. 코에 면봉을 넣어서 검체를 채취하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대신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한 30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여기서 한번 그 결과를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오후 1시 50분입니다. 제가 아까 오후 1시 15분쯤에 검사를 받았으니까 지금 30분 정도가 지났는데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확인을 하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검사 결과 확인하러 왔는데요. 신속 항원 검사 했거든요. 네. 번호 끝자리. 8720이요. 음성이요. 음성이요. 예, 감사합니다. 8720. 네, 혹시나 양성이 나오면 어떡하나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 검사 결과는 음성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받은 신속 항원 검사의 경우에는 만약에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올 경우에는 다시 한번 비인두 도말 검사, PCR 검사를 한 번 더 받아야 합니다. 네, 이렇게 직접 임시 선별 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봤는데요. 검체 채취를 할 때 눈물이 핑 돌긴 했지만 생각보다 아프진 않았습니다. 또 제가 받은 신속 항원 검사의 경우에는 검사 결과를 30분 만에 확인할 수 있어서 장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속 항원 검사의 경우에는 정확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정말 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기존의 비인두 도말 PCR 검사나 침을 이용한 타액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김경수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와 관련해서 치밀하게 준비하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점에는 과감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우선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를 잘 이행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3단계로 상향되면 200만 개에 달하는 영업장과 시설이 문을 닫거나 운영 제한을 받는 만큼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정부의 방역막을 빠져나가기 위해 형식적으로 업종만 받고 영업하려는 시도는 용인할 수 없다며 방역당국과 각 지자체는 엄격한 법 적용을 통해 불법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면 식당에서는 아예 음식을 먹을 수 없고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는 방침이 검토 중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단계에서 식당과 카페 모두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고 매장 안에서 음식을 먹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마련돼 있는 3단계 지침에서는 식당은 밤 9시 이후에만 매장 내에서 먹는 것이 금지됩니다. 정부가 고려 중인 방안이 시행될 경우 전국 85만 개, 수도권만 놓고 보면 38만 개 식당과 카페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모임도 기존 지침에서는 10인 이상을 금지하고 있지만 5인 이상으로 낮춰 방역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3,000제곱미터 이상 대형마트 영업을 금지하는 현행 3단계 지침은 다소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생필품 판매는 허용하되 밀집도를 떨어뜨리도록 인원을 제한하는 쪽으로 검토 중인데 전국 5만 개, 수도권 2만 5천 개가 해당합니다. 정부가 이처럼 사회적 거리 두기를 3단계로 높일 경우 식당도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외식업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외식업중앙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일상 속 전파 속도가 빠르다는 이유로 3단계 상향 시 음식점 식사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논리는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사회생활하는 직장인의 점심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며 정부 방역 대책을 묵묵히 따라온 외식업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수도권 이동량이 크게 줄자 정부가 확진자 수 감소를 기대하며 3단계 격상에는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신 문제가 됐던 홀덤 펍의 집합을 금지하고 스키장의 야간 운영을 중단하는 등 방역 구멍을 없애는 데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거리두기 상향에 따른 이동량 감소 효과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수도권 이동량은 2만 4천여 건으로 직전 주말보다 12% 감소했고 거리두기 1.5단계 시행 직전인 지난달 중순보다는 31.8%가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신규 환자도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부터는 줄어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경험을 보면 그 이동량이 줄면서 같이 환자 발생도 주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번 12월 같은 경우라면은 저희가 기대했던 만큼의 이동량이 감소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3단계 격상 대신 허술한 방역 구멍을 메워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카드 치며 술 마시는 홀덤 펍의 영업을 금지하고 비수도권에 있는 스키장도 야간 영업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지자체의 문화와 교육 강좌 프로그램도 모두 중단하고 수도권 숙박시설의 파티와 행사 역시 금지합니다. 정부는 확진자 수가 늘고 있지만 방역과 의료 체계가 아직 큰 차질 없이 유지되고 있다며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은 이르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에서 확산세가 가라앉지 않은 상황에 이동량 감소를 믿고 격상 시기를 놓치게 되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5단계를 정할 때에 800에서 1000명이면은 거의 경제를 스톱시키는 3단계 마지막 단계를 하도록 돼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전에서 막았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때가 왔다 이렇게. 3단계 격상의 효과보다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정부의 신중함이 어떤 결과로 돌아올지 다음 주 초쯤이면 한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미 식품의약국 FDA가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긴급 사용 승인을 내리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파이낸셜 타임스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는 FDA가 모더나 측에 긴급 사용 승인을 내리기 위한 마지막 절차를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린 뒤 이 같은 보도가 추가로 나온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앞서 FDA 자문기구인 백신 생물의약품 자문위원회는 같은 날 모더나 백신에 대해 긴급 사용 승인을 권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 임상 참가자가 2차 접종 후 크고 작은 후유증을 경험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지난 8월 모더나 백신 임상 3상에 참여했던 조슬린 에드워즈 씨는 2차 접종 이후 심한 후유증을 경험했습니다. 퇴직한 간호사인 68살 에드워즈 씨는 자정쯤 너무 추워 잠에서 깼는데 그 후로 24시간가량 오한과 심한 목 통증, 두통이 있었으며 온몸의 관절이 아팠다고 전했습니다. 체온이 39도까지 오르고 땀을 많이 흘려 체중이 1.4kg 빠졌지만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난 뒤엔 괜찮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측에 따르면 가짜 약을 투여한 사람 중 1% 미만이 열이 난 반면 백신 접종을 한 사람은 17%가 열이 났고
가짜약을 투여한 사람 중 6%만 오한이 발생한 반면 백신 접종을 한 사람은 48%가 오한을 경험했습니다. 엠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코로나19로 확진됐습니다. 이로 인해 프랑스 정부 인사는 물론 최근 마크롱 대통령을 만난 유럽의 정상들도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최문석 기자입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어제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7일간 자가격리를 할 예정이며 마크롱 대통령은 이 기간에 원격으로 계속 업무를 볼 것이라고 프랑스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영부인진 브리지트 마크롱 여사는 증상을 보이지 않았지만 역시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프랑스 정부 내에서는 국무회의에 참석한 장 카스텍스 총리가 음성 판정에도 자가격리를 시작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안토니오 코스타 포르투갈 총리 등 최근 접촉한 유럽의 정상들에게도 확진 사실을 알렸습니다. 유럽 정상들 역시 비상이 걸렸습니다. 확진 판정 전날 파리 엘리제궁을 방문해 마크롱 대통령과 오찬을 함께한 안토니오 코스타 포르투갈 총리는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자가 격리 중입니다. 당시 영접 때는 양 정상이 마스크를 썼고 악수도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14일 오찬을 함께한 산체스 스페인 총리도 검사를 받고 오는 24일까지 자가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두 정상은 손과 팔의 접촉은 있었지만 마스크를 착용하는 예방 수칙을 준수했습니다. 샤를 미셸 EU 상임의장은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예방 차원에서 자가 격리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10일부터 이틀 동안 열린 EU 정상회의에 참석한 그자비에 베텔 룩셈부르크 총리는 진단 검사 결과를 기다리며 자가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EU 관계자를 인용해 마크롱 대통령이 EU 정상회의에서 감염된 것을 보고 조사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때문에 EU 정상회의 참석자 중 확진자가 추가로 나올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YTN 최문석입니다. 일부 나라들이 내년 말까지 시장에 나올 코로나19 백신을 절반 이상 싹쓸이하면서 국가별 백신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부자 나라들이 코로나19 백신을 사재기하지 말고 가난한 나라의 백신 구매를 지원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보도에 윤재희 기자입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독일 베를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백신 국가주의가 아니라 국제적 협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구테우스 총장은 일부 국가가 자국 인구 대비 훨씬 많은 백신을 구매했거나 그럴 계획으로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신 여유분을 유엔사나 세계보건기구가 지원하는 국제 백신 보급 프로그램인 코백스에 기부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코백스는 가난한 나라들도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로 설립됐습니다. To fully fund the COVAX, we have a gap of 5 billion. At the present moment, the activities are going on, but we have a gap of $5 billion until the end of January, and a global gap of more than 20 billion that needs to be addressed in the context of the program. 이처럼 유엔 사무총장까지 나설 정도로 부자 나라들의 백신 사재기는 심각합니다. 캐나다는 인구 대비 6배 이상, 미국과 영국은 4배 이상, 유럽연합은 2배 이상 접종할 수 있는 물량을 계약했습니다. This included a nearly $2 billion investment in Pfizer to produce 100 million doses of their vaccine, with an option to produce 500 million additional doses. 그러나 가난한 나라들은 내년에 많아야 인구의 20%만 백신 접종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타임즈는 이와 관련해 생산 물량의 한계로 저소득 국가들은 2024년 전까지 자국 인구 전체가 접종할 수 있는 백신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YTN 윤재입니다. 미국 제약사 화이자가 일본에 코로나19 백신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일본에서 백신 승인 신청을 한 것은 화이자가 첫 사례라며 후생 노동성이 안전성 등을 신중히 심사할 방침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백신이 승인될 경우 이르면 내년 3월에 일본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고 이 통신은 전했습니다. NHK는 일본 정부가 내년 6월까지 6천만 명 분량의 백신을 제공받기로 화이자와 합의했으며
일본 내에서도 임상시험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백신을 유통하기 위해 영하 75도로 유지 가능한 초저온 냉동고 3,000대를 확보하는 등 접종을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구매 계획을 다시 한번 밝히고 내년 2, 3월 접종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백신 접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을지 코로나19 브리핑 시간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 전화로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애초 예상대로 영국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이 국내에서 가장 먼저 접종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국내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빠르게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정부는 일단 이 백신을 내년 2, 3월에 접종하겠다는 계획인데 가능할 것으로 보십니까? 말씀하신 2월 같은 경우에는 좀 불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만일 아주 빠르다고 하면 한 3월은 가능할지도 모르나 3월도 좀 어렵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예. 그 이유는 지난번 아스트라제네카 임상 결과에 대해서 의혹이 제기되면서 아스트라제네카 최고 경영자가 11월 26일, 그러니까 현지 시간 날짜로 이렇게 그러니까 추가적인 임상 시험을 언급을 했거든요. 네. 그때부터 일정을 계산해 보면 추가적인 임상 시험은 이제 추가적인 거기 때문에 소규모로 진행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계획부터 대상자 모집까지 적어도 보름은 걸리게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 그 11월 26일부터 계산을 해도 12월 중순 지금쯤에는 1차 접종이 시작되고요. 4주 후인 1월 중순에 2차 접종이 되고 접종 후에 항체 생성 기간이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결과 분석도 필요하고요. 그렇게 되면 한 달 정도 소요가 될 걸로 보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2월 중순은 돼야 됩니다. 그 뒤에 심사랑 승인 절차가 뭐 적어도 일주일, 뭐 보통은 보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3월 초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이 흐름이 가장 빠른 스케줄이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의 변수가 작용을 하게 되면 당초 예상처럼 한 적어도 4월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부의 발표대로 제 예상이 틀리고 2, 3월쯤에 접종이 시작되면 이라고 하는 제 개인적인 바람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추가적인 임상시험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빨라도 3월 초가 돼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아직 미국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승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물론 미국 FDA와 우리나라 식약처의 결정이 별개라고는 하지만요. 정부 입장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승인하기 좀 부담스러운 상황 아닌가요? 뭐 가장 이상적으로는 미국 FDA에서 승인을 먼저 하게 되면 그만큼 우리 식약처가 승인을 하는 데에도 부담은 상대적으로 적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그 미국 백신 제약회사가 아니고 그러니까 영국 제약사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 영국이나 EU에 먼저 사용 승인 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영국 같은 경우에는 승인을 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식약처가 심사하고 승인하는 데 상대적으로 부담은 덜할 거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미국에서는 승인이 안 됐는데 영국이나 EU 쪽에서 승인이 먼저 돼서 실제로 사용되고는 의약품들도 다수가 있기 때문에 미국의 승인 여부는 크게 뭐 중요치는 않다 이렇게는 보고 있는데 어찌 됐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자체에 대한 사전 검토나 그러니까 심사 단계를 철저하게 해서 안전성 부분을 명확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백신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 미국 제약사 노바백스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백신은 기존에 정부가 선구매 계약을 체결한 4개 제약사 백신과는 제조 방식이 다르다고 하는데 어떤 백신인지 설명해 주시죠. 말씀하신 것처럼 노바백스 코로나19 백신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4개 제약사 백신하고는 전혀 다른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제조합 단백질을 기반으로 하는 백신이고요. 이 제조합 단백질 백신 같은 경우 뭐 다른 말로 뭐 서브 유닛 또는 합성 항원 백신이라고도 하는데 이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오래전부터 실제로 개발이 진행되어 온 그런 백신 플랫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안전성 부분은 비교적 잘 검증이 된 백신 플랫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인플루엔자 백신 중에서 이 플랫폼을 활용해가지고 실용화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성 부분은 상대적으로 기존의 4개 제약사보다는 더 안전하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지금까지 오랫동안 개발이 진행됐는데 상용화가 좀 더딘 이유 중에 하나는 효능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효능을 올리기 위해서 그 백신 보조제 또는 면역 증강제라고 불리는 아주번트를 함께 사용을 하는데 노바백스 같은 경우에는 사포닌을 기반으로 한 매트릭스 M이라고 하는 아주번트 기술을 기술 이전해가지고 확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주번트 기술과 더했을 때는 실제로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임상 일상 결과가 실제로 논문에 실렸는데 자연 감염에 의해서 형성된 항체나 중항체 형성보다 훨씬 더 높은 항체가를 보인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대를 좀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성공적으로 개발이 된다라고 그러면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보다는 안전성 측면에서는 비교 우위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단가 측면에서도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보다는 다소 낮은 가격으로 책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노바백스 백신은 아직 안정성은 좀 높지만 효능은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노바백스가 개발 중인 백신 임상 3상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실제로 백신을 접종하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리겠죠? 이 노바백스 백신 같은 경우에 지난 11월 임상 3상을 시작하려고 했다가 연기됐고 이달에도 한 번 더 미국 임상 시험이 보류가 된 상황이거든요. 근데 영국에서는 15,000명 규모의 임상 3상 시험 등록이 완료가 됐고요. 실제로 임상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영국에서의 임상 시험 결과가 도출이 되면 내년 1분기 중에는 임상 3상 결과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 결과를 바탕으로 미국이나 영국의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비슷하거나 다소 늦은 시점에 상용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국내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병상 확보에 비상이 걸리면서 자택 댕이 중인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자택에서 사망한 사례도 나왔는데 갑자기 증상이 악화했다고 봐야 할까요? 지금 아직 정확한 사인은 부검이 진행돼야 되는데 정확한 사인은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돌연사일 수도 있고 코로나19가 악화되면서 사망했을 수도 있는데 다만 코로나19의 특성상 갑자기 예후가 나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코로나19 악화에 한 사망 가능성에 무게가 좀 실리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만일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전날 통화에서 이분이 그 피가래가 나오고 기침이 심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폐렴 악화에 의한 호흡곤란으로 사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증상이 악화돼서 치료 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사망하는 사례가 앞으로 더 나올 수도 있는데요. 집에서 대기하는 환자들의 경우는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비단 앞서 언급한 사례 이외에도 과거에도 코로나19로 급속히 예후가 안 좋아지는 사례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기저질환이 없더라고 하더라도 심지어 젊은 층이라고 하더라도 확진 후 대기 상황에서 본인 건강 상태가 좀 안 좋아지게 되면 빨리 보건소나 119에 긴급하게 도움을 요청하실 필요가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사례도 실제로 이 사망하신 분 같은 경우에 서울시 보건소에 2차례 전화를 해서 긴급 병상 배정을 요청을 했거든요. 건강 상태가 안 좋다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병상 배정을 못 받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요즘 환자가 급속히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치료센터나 중환자치료병상을 빨리 추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보건당국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그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다시 주말이 됐습니다. 연말을 앞두고 이동량이 다시 늘어나지 않을까 걱정인데요. 주말이 지나기 전에 3단계 격상을 먼저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방역적인 측면에서는 이미 3단계 격상 기준을 한참 넘어섰기 때문에 당연히 3단계 격상을 하는 것이 맞겠죠. 근데 다만 방역당국에서 3단계 격상을 주저하는 이유도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3단계 격상을 하지 않는다라고 그러면 적어도 현 수도권의 2.5단계의 플러스 알파로 보다 실효성이 있는 강력한 대책이 추가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방역당국에서 추가적인 조치 또는 3단계 격상을 좀 주저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번 주 주말쯤에는 2.5단계 효과가 나타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은 잘못된 판단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미 2.5단계 효과는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1,000명이 넘어서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래는 급속하게 환자가 급증해야 되는데 다소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을 보이고 있는 게
이 부분이 현재 2.5단계 효과의 전부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 현 상태, 그러니까 코로나19의 전파 속도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의 효과, 어쩌면 미비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 상태를 저는 버퍼링, 그러니까 절충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버퍼링 구간은 실제로 추가적인 어떤 강력한 조치가 없다라고 하면 그리 오래 가지는 않고 조만간에 다시 급증할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아무리 방역 지침을 강화해도 지키지 않으면 무용지물이겠죠. 이번 주말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를 더욱 철저히 실천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전 세계를 달군 과학 연구 성과는 어떤 게 있을까요? 세계적인 과학 저널 사이언스는 코로나19 백신 개발 등을 올해 10대 과학 성과로 꼽았는데요. 자세한 내용 화면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해 말 처음으로 공식 보고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유전 정보가 인터넷에 처음 공개된 건 지난 1월입니다. 그로부터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백신이 개발됐고 지난 2일 영국에서 첫 접종이 이루어졌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른 백신 개발이 주요 연구 성과로 꼽혔습니다. 기후변화에 경종을 울리는 연구 성과도 올해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세계 기후연구 프로그램 과학자들은 인간이 지금처럼 화석연료를 사용한다면 40년 뒤에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산업화 이전의 2배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로 인해 오는 2060년엔 지구 기온이 지금보다 섭씨 1.5도에서 4.5도 더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영국 딥마인드 연구팀은 인공지능으로 단백질의 3차원 구조를 실험실 수준으로 예측하는 데 성공해 화제가 됐는데요. 그동안 단백질 구조를 예측하기 위해선 첨단 현미경은 물론 과학자들이 직접 복잡한 계산을 해야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불편을 인공지능이 덜어줘 신약 개발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밖에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로 빈혈 환자를 치료한 성과와 상온에서 초전도 현상으로 전기를 손실 없이 전송하는 기술 등이 10대 연구 성과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구글의 유튜브 서비스가 먹통이 되는 일이 잇따르자 정부가 제도를 개선해 사업자의 장애고지 의무를 강화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서비스 중단 때 부가통신 사업자의 이용자 고지 의무 기준 시간을 현행 4시간에서 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내 이용자를 고려해 서비스 제공 중단 사실과 손해배상 기준 고지를 한국어로 조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방통위는 이용자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부가통신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에도 고지 의무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무료 서비스가 중단됐을 때는 고지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재허가 기준 점수에 미달했던 KBS ETV, SBS에 대해 조건부 3년 재허가를 의결했습니다. 방통위는 오는 31일 허가 유효 기간이 만료되는 지상파 방송사 162개 방송국에 대해 재허가 심사 의결했습니다. 기준 점수를 넘었던 MBC와 KBS 1TV, EBS에 대해서는 4년 재허가를 결정했습니다. 방통위는 KBS ETV에 방송 콘텐츠의 공공성 제고와 콘텐츠 차별성 확보 계획 등을 제출하라고 주문했고 SBS에 대해서는 방송을 사적으로 이용한다고 판단되는 최대 출자자 등의 유리한 보도, 홍보성 기사 등을 금지하고 지배구조 개편에 따른 재무 건전성 문제 등에 대해 내년 4월까지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지상파 방송사들이 특정 상품을 소개하고 인접 시간에 TV 홈쇼핑에서 같은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소비자 기만이라며 상품 협찬 사실을 3회 이상 고지하라고 조건을 덧붙였습니다. 한상희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종합편성 채널과 보도 채널 등에 대한 등록제를 검토할 시기라고 밝힌 데 대해 방통위는 당장 추진을 검토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방통위 양한열 방송정책국장은 브리핑을 통해 한 위원장 발언의 취지는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는 추세에 맞춰 허가와 평가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 현행 종합편성 채널 허가제를 등록제로 변경하겠다는 것은 아니라며 실무적으로도 구체적으로 살펴본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현재 허가제도는 과거 지상파 한두 곳만 있었을 당시 만들어서 지금도 같은 방식으로 심사, 평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 역시 이어지고 있다며 5기 방통위에서 이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YTN은 국내 최초이자 세계 최초인 줄기세포 치료제 하티셀그램 AMI를 둘러싼 논란과 의혹을 연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심근경색 치료제로 허가를 받았음에도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루게릭병과 당뇨, 뇌졸중 등에 처방되고 있는 실태를 고발합니다. 기획탐사팀 김웅래 기자입니다. 유병환 씨의 아내는 3년 전 루게릭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힘겨웠던 투병 생활. 절박한 심정에 수천만 원을 들여 하티셀그램을 맞았습니다. 다른 대체 방법을 찾지를 못하니까 오로지 이제 거기만 매달렸던 거죠. 우리 몸에서 사멸돼서 이제 없어지는 그런 세포들을 만들어주는 그런 걸 기대를 했던 거죠. 어쨌든 뭐 기대에 못 미쳤으니까요. 효과가 전혀 없었으니까요. 당뇨를 앓다 숨진 아버지가 하티셀그램 주사를 맞았다는 사실을 안 전영창 씨. 사기라는 생각에 소송까지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님이 거의 테스트용이었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이 심근경색약을 뭐 당뇨병에 또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려고 하지 않았나. 파미셀이 만든 세계 최초 줄기세포 치료제 하티셀그램 AMI는 2011년 급성 심근경색 치료제로 품목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YTN 기획탐사팀이 영업사원의 장부를 바탕으로 확인한 결과 하티셀그램 AMI는 루게릭과 당뇨는 물론 뇌졸중, 항노화까지 온갖 질병에 처방됐습니다. 효과도 없는 거 그냥 홍보여가지고 우리 같은 환자들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는 심정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다 만병 통치약인 양 이렇게 홍보여가지고 뭐라도 한 거예요. 그러면 기적적으로 어떻게 병이 나을지도 모르니까 되게 환자 심정이 다 그래요. 심근경색 이외 치료제로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해 허가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약품은 허가된 영역화에서만 사용해야 됩니다. 허가되지 않은 부분에다 사용하게 되면은 안전성과 유효성을 답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거거든요. 하티셀그램 허가를 위한 임상시험을 책임졌던 교수조차 만병통치약처럼 쓰이는 목적 외 처방을 비판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긴 하고요. 제가 그렇게 하니까 제가 실제로 그러고 있는지 어쩐지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그러나 제재할 방법은 의사 윤리 규정 위반 이외에 현재로선 없습니다. 하티셀그램은 건강보험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비급여 전문 의약품이기 때문입니다. 급여 항목의 경우 허가 범위를 벗어나 처방하려면 당국의 승인을 얻어야 하지만 비급여 항목은 규정 자체가 없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목적 외 처방은 의사 재량권과 오남용 우려 사이에서 접점을 찾기 힘든 의료계의 오랜 논란거리이기도 합니다. 희귀 질환자들은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환자가 자기 몸도 주고 돈도 내고. YTN 기획탐사팀은 오는 20일 탐사보고서 기록을 통해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쳐 현 정부까지 세계 최초 줄기세포 치료제가 돈벌이로 전락한 구조적 이유를 추적해 보도합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내수 등 실물 경제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는 정부 진단이 나왔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최근 경제 동향을 보면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지난달 중순 이후 내수를 중심으로 실물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봤습니다. 또 대외적으로는 주요국에서 코로나19 확산이 이어지면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지만 최근 백신 승인과 접종 등으로 경제 회복 기대도 확산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지난달 백화점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3.9% 감소했고
할인점 매출액도 4.3% 줄어드는 등 마이너스로 전환됐습니다. 현대자동차가 화재와 브레이크 이상 가능성으로 리콜을 진행한 코나 전기차 모델의 국내 판매를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내년에 차세대 전기차의 뼈대인 이 GMP 기반 신차들의 출시가 잇따라 예정된 만큼 코나 전기차 단종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코나 전기차의 인기가 높은 유럽 시장에서는 체코 공장에서 생산한 차량을 계속 판매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성인 10명 가운데 4명은 건강 악화나 체력 저하 등 신체적인 문제로 금연을 결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성인 남녀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흡연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44.5%가 체력 저하와 건강 악화 등을 금연 계기로 꼽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주변 지인의 권유와 담배 가격 인상 순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성인의 한 끼 식사에서 탄수화물의 비중이 67%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남 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 연구팀은 성인 4만 2천여 명을 추적 조사한 결과 성인 한 끼 영양소 섭취 비율이 탄수화물 67%, 지방 17%, 단백질 14%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한 끼 식사에서 탄수화물을 50%, 지방 30%, 단백질 20%로 구성했을 때 사망률이 가장 낮아졌다며 건강을 위해 탄수화물은 줄이고 지방과 단백질 섭취는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021년) 새해 첫 일출은 독도에서 오전 7시 26분에 가장 먼저 볼 수 있습니다. 한국천문연구원은 내년 첫 일출이 아침 7시 26분 독도를 시작으로 31분 울산 간절곶과 방어진 등 내륙에서도 관측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마지막 날인 31일 해가 가장 늦게 지는 곳은 전남 신안 가거도로 오후 5시 40분까지 지는 해를 볼 수 있습니다. 기초과학연구원 IBS의 3개 연구단이 8년차 연구 성과 평가에서 모두 세계 최고 수준을 인정받았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IBS는 지난 2012년 출범한 8개 연구단 가운데 김빈내리 단장과 김은준 단장, 현택환 단장이 이끄는 3개 연구단의 성과를 평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5개 연구단도 세계적인 리더로 인정받아 차상위 등급인 A로 평가받았습니다. IBS는 유지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단에 대해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일부 연구단은 2년의 정리 기간을 거쳐 종료할 예정입니다. 과학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주는 궁금한 S 시간입니다. 카멜레온은 피부색을 주변 환경과 비슷하게 바꿔 천적을 피하고 개구리의 피부는 생존을 위한 호흡기관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처럼 피부는 몸을 보호하고 체온을 조절하는 것 외에도 다양한 역할을 합니다. 동물 피부에 숨겨진 과학에 대해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피부는 인체의 가장 바깥에 위치해 외부로부터 인체를 보호하는 것은 물론 체온 조절이나 감각 기능 등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동물들에게 피부는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요. 문어는 바다의 카멜레온이라고 불릴 만큼 피부색을 잘 바꾸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특히 주위 사물과 온도를 인식해 주변과 거의 비슷하게 몸의 색을 바꿔 위장하는데요. 문어가 자유자재로 몸 색깔을 바꿀 수 있는 비밀은 바로 피부 세포에 분포된 흑과 적, 그리고 황색의 작은 색소 주머니 때문입니다. 근육 섬유와 연결된 색소 주머니는 근육이 수축하면 반대로 커지면서 주변의 피부를 주머니 속의 색소와 같은 색깔을 띠게 만들어줍니다. 반면 근육이 이완되면 주머니는 다시 축소되며
색깔은 사라지게 되죠. 문어가 색소 주머니로 피부색을 바꾼다면 변장술의 귀재라 알려진 카멜레온도 그럴까요? 카멜레온은 주변에 맞추어 자신의 색을 변화시키기도 하지만 감정을 표현하거나 의사소통을 위해서도 색을 바꾼다고 하는데요. 카멜레온은 평소에 녹색을 띠는데 이는 나뭇잎 속에서 위장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수컷은 적이나 짝을 만나 흥분하면 2분 만에 몸 색깔을 노랗거나 또는 붉은색으로 바꾼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까지 노란색이나 붉은색 색소가 온몸에 퍼지면서 색깔이 바뀐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카멜레온의 피부에는 노란색이나 붉은색 색소가 없다고 합니다. 색을 바꾸는 비밀은 색소가 아니라 피부세포 내 나노 결정 구조 때문이라고 합니다. 카멜레온은 빛을 반사하는 두 개의 층이 있는데요. 피부를 당기거나 느슨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 층의 나노 결정 격자 구조를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카멜레온의 색은 생체 합성의 결과가 아닌 피부 운동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룩말을 보면서 한 번쯤 이런 궁금증 가져보신 적 없으신가요? 얼룩말 줄무늬는 흰 바탕에 검은 줄일까요? 아니면 검은 바탕에 흰 줄일까요? 얼룩말 무늬를 자세히 보면 배와 다리 안쪽으로 검은색이나 갈색 줄무늬가 향해 있고 나머지 부분은 흰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털 색감만 따지면 마치 흰 바탕에 검은 줄무늬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털을 모두 깎아내면 얼룩말의 피부색은 검은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검은 피부의 얼룩무늬라고 부르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죠. 이 줄무늬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많은 과학자들이 의문을 품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최근 이 비밀이 풀렸다고 합니다. 바로 아프리카 채채파리 같은 흡혈파리에 물리지 않기 위한 수단이라는 건데요.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연구팀은 실외에서 얼룩말 3마리와 줄무늬가 없는 일반 말 9마리를 16시간 동안 관찰하고 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그 결과 얼룩말과 일반 말 주위에서 날고 있는 말파리의 수는 비슷했으나 몸에 내려앉는 말파리의 수는 얼룩말 쪽이 훨씬 적다는 사실을 확인했죠. 연구팀은 파리가 얼룩말에 앉지 못하는 이유를 렌즈 효과와 유사한 현상으로 설명했습니다. 렌즈 효과는 실제 가로 방향으로 회전하는 무늬가 위쪽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효과입니다. 얼룩무늬가 일으키는 착시 효과 때문에 파리가 얼룩말 위에 제대로 앉지 못한다는 건데요. 하지만 연구팀에 따르면 파리의 저시력 때문에 렌즈 효과는 파리가 얼룩말 가까이 있을 때만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그런가 하면 개구리를 비롯한 양서류에게 피부는 호흡기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개구리는 폐호흡도 하지만 폐 구조와 성능이 썩 좋은 편이 아닙니다. 다른 물짐승들처럼 폐를 부풀려 공기를 흡입시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개구리들이 목을 쉬지 않고 움직이는 이유가 바로 이 불완전한 호흡 때문입니다. 폐로만 충분한 공기를 들이마실 수 없기 때문에 개구리는 피부로 숨을 쉬며 부족한 산소를 보충합니다. 개구리 피부가 항상 젖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피부가 젖어 있어야 공기 중에 산소를 받아들이기 쉽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개구리는 날이 건조할 땐 물속에 들어가 있지만 공기 중 수증기가 많아져 습도가 높으면 수면 밖으로 나와서 운다고 합니다. 정확히는 우는 것이 아니라 피부가 촉촉하니 기분이 좋아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라고 하네요. 오늘 궁금한 에세이에서는 동물 피부에 담긴 과학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피부가 위장은 물론 호흡기관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까지 알 수 있었네요. 그럼 궁금한 에세이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과학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언제든 유튜브에 사이언스 투데이를 검색해주세요. 이상 궁금한 에세이였습니다.
수도권에서 시행 중인 코로나19 선제적 검사에서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주변에 무증상 감염이 많다는 뜻인데요.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를 더욱 철저히 지켜야겠습니다. 주말 동안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